테슬라를 이끌어가는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고 있고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굉장히 화려한 진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효율화 대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효율화함으로써 비대해진 정부,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정부를 효율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본부를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운용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많이 추워지는 겨울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11월의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시장에 대한 걸 좀 보자면, S&P 500 같은 경우는 YTD로 26%,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이고요. 전월 대비해서 한 5%씩의 상승이 있으면서 지난 11월은 시장 전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빅테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차별화가 되는 흐름들이 조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실 11월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인물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강세를 세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트럼프의 수혜주로 좀 분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기업가치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성장을 초점에 둔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당연히 미국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업 쪽 중심으로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내 소매 기업들도 차별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금리 하락에 따라서 산업재 투자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전력기기라든지 농기계 쪽도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운용의 경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인해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올 것에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강화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났고요.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이 사실은 그 안에 좀 많이 속하다 보니까 우호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국방예산 효율화나 정부의 AI 정책 강화 전망으로 AI 서비스, AI 에이전트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같이 트럼프 정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의 차익 실현은 있었지만 저희가 고편입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무분별하게 고편입을 계속 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테슬라나 팔란티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팔란티어는 2달 전 저희 운용 보고 영상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촬영했던 사이버캡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향 소비 흐름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특정 고객분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굿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팜마트라는 기업이 그러한 흐름을 좀 주도하면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면서 성과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아웃도어가 중국에서 고급화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면서 아웃도어 최상위 브랜드 축에 속하는 하나인 아크테릭스를 가지고 있는 아메르 스포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기여를 큰 폭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효율화 부서라고 하죠. 다찌라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인데, 미국에서 이러한 기구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출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강력한 비용 효율화라든지 미국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헬스케어 빅파마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방위산업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의 주요 이슈는 지금 AI에 대한 얘기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얘기라든지 팔란티어 얘기는 저희가 많이들 언급을 해왔는데, 미국의 수출 산업인 LNG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이나 글로벌 대장장이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활용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걸 장기적 관점과 중기적 관점으로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은 과거에는 에너지 순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순수출국이 되어서 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미국의 LNG 산업을 한번 좀 보자면 2023년에 미국은 9,120만 톤의 LNG 수출을 하면서 호주나 카타르의 2, 3위권들을 밀어내고 1위로 좀 등극을 했고요. 그 와중에 사실 굉장히 수출량이 많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그런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미국이 많이 순위가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그 당시엔 이제 LNG 수출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인데 2016년에 77만 톤이던 그 수출량이 지금은 100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LNG 수출량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1등 국가로 좀 올라오게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이제 트럼프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의 수출, LNG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LNG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출량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전력 소비량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를 까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AI 활용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전력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6년에 AI 학습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일본 한 국가가 사용하는 양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량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내놨던 전망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가 항상 말씀드려오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미국의 경우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해서 2020년에는 2%밖에 안 됐는데 2030년에는 7.5%까지 상승할 거다.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좀 보자면 사실 이게 장기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비용 효율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소에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 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로 좀 많이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수요를 조금 더 클린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LNG 발전을 수요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지난 2년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발발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추우면 유럽의 LNG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2년간 동안은 겨울이 좀 따뜻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로 인해서 유럽이나 아시아의 LNG 수급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그렇게 겨울에 급등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이게 좀 엘니뇨 현상과도 맞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엘니뇨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중립적인 수준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불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포인트로 미국의 LNG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설비 업체, LNG 터미널 업체, LNG 파이프라인 하는 업체들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이런 LNG 산업, 에너지 수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로 저희가 좀 비중 확대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에도 언급드렸던 취향 소비에서도 말씀드렸던 팜마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우리 PD님과 함께 그 팜마트 매장을 좀 갔다 와서 간단한 촬영들도 좀 하고 돌아봤는데 굉장히 유행이 확산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21조인데 이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 좀 상승을 해가지고 2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인기 IP를 활용을 해서 피규어를 만들고 키링을 만들어서 중국 최대의 피규어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매장들이 좀 있는데요. 몰리라든지 스컬판다, 라부부, 디무 같은 이런 캐릭터들인데 근데 이제 그 캐릭터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시리즈를 샀을 때 시리즈 안에 한 10개 정도의 그런 캐릭터의 구성이 들어있는데 랜덤하게 하나씩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일본말로 가차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차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피규어는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지만 이 10개를 다 모으기 위해서는 20-30만 원이 드는 약간 뭐 취향 소비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전체 매출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25% 성장을 했고 중국 내수에서 60%인데 해외 매출이 445%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수치죠. 이럴 정도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피규어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굿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이 기업이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의 확장성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 시리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수집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장을 뜯기 전까지 저희도 이제 살짝 구매를 하면서 보니까 포장을 뜯고 나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이런 랜덤박스 가챠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IP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OSMU 전략을 기반으로 게임이나 테마파크로 이걸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만화를 만들거나 뭐 드라마타이즈를 했던 그런 IP들을 가져다가 피규어를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라면 요건 좀 특이하게 그러한 컨텐츠물은 별로 거의 없지만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IP들을 활용해서 게임이나 테마파크를 확장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100년 전부터 디즈니가 만들어 오던 비즈니스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앞으로 디즈니와 얼마나 유사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모습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리스크 포인트는 강력한 트렌드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폭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트렌드가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구간에선 주가가 좀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관점 나누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고 지금 아직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저희가 항상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결론 나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포트폴리오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고민을 소통하고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부 효율부 설립과 미국의 생산성 향상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부 효율부라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전 세계 지금 1등 부자이자 테슬라를 이끌어가는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고 있고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테슬라 여기 합류한 인력들을 좀 보자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로이반트 사이언스라고 또 헬스케어 업종에서 굉장히 혁신을 선도해 왔던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선도하고 있는 그 회사의 파운더인 비벡 라마스와미 아마 이 연설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지지 연설 때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했던 그 경영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퍼싱스퀘어의 CEO이자 유명 투자자 제2의 워런 버핏이라고 일컬어지는 빌 에크먼까지 굉장히 화려한 진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효율화 대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효율화함으로써 비대해진 정부,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정부를 효율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먼저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앞으로 만들어갈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효율화 대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F-35 전투기 제작 비용과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론 머스크가 비판을 하면서 록히드 마틴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서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 산업에서 수주를 받아왔던 방식은 비용 더하기 마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서 넣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 마진을 붙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진을 올려가기도 좀 좋은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다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효율화될 수 있겠지만 방위산업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인수합병이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업종 내에 특수한 몇 개의 기업들만 살아남게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허술해지고
결국에는 비용이 과대해지고 과도한 비용을 쓰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나사의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스페이스X가 들어갔을 때 코스트 플러스 마진 구조가 아니라 가격을 통해서 실제로 입찰을 받아와서 지금 가장 효율적인 팔콘 엔진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로켓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가능토록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조언이 조금 더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고민해 놓고 포지션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산성 향상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또 하나의 산업을 보자면 비효율적인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시스템을 좀 보자면 공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보험 급여 대상 여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관영 의료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중에 하나인 PBM이라고 하는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인데요. 이 회사가 보험사랑 제약사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실제로 약가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보험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가서 이해관계자 수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제약사 들어가 있죠. PBM 들어가 있죠. 보험사. 근데 이게 보험사가 단순하게 국민건강보험 같은 보험사가 아니라 민영보험사, 관영보험사, 굉장히 다양한 보험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환자에게까지 이르는 약가가 책정되는 그 방식에서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가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복잡한 구조가 잘 돌아간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거는 어떤 물건을 사줄 테니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너에게 돌려줄게 라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불법적인 거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약가를 일단 책정해 놓고 이 중간에 이해관계자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목적으로 쓰여 있는 약가가 너무나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약가를 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보험의 커버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저희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러한 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제약 산업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약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만한 유인이 굉장히 큰 거죠. 신약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러한 시스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높은 약가의 수혜를 보고 있는 뭐 PBM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스탠스나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CMO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저희의 관점은 뭐 이번 트럼프 2기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비대해져 왔던,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커져 왔던, 비용 지출이 많고 재정 지출이 많았던 정부를 거꾸로 돌려놓겠다라는 거고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주식시장,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희 이번 달의 성과와 저희가 이번 달에 운용한 경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에도 굉장히 어지러운 국면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에셋플러스는 항상 기업을 바라보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정치적인 거, 전 세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 물론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움직일 것이냐, 어디에 움직일 것이냐, 어디에 반응할 것이냐 라는 포인트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기업을 바텀업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때 오히려 그 투자가 미래의 변화를 함께하는 굉장히 즐거운 수단으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와 함께하는 ETF의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변화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